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를 채우다 그 세 번째 프린트 짤막하게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도 조금 더 깊이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선생님 찾아오시는 걸로. 자, 그러면 이 페이지부터 가볍게 보여드리죠. 이 페이지는 아시다시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핵심이 될 만한 걸 복습하는 부분인데, 요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 중세국어 부분하고 중세국어의 의문문의 종결어미 부분하고 비통사적 합성어 부분이었죠. 일단 중세국어의 의문문의 종결어미나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혹시나 바로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신 다음에 30초라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된 걸로 생각하고 바로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중세국어의 의문문의 종결어미인데 요건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문문의 종류가 판정의문문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도 있고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지. 판정의문문은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게 판정의문문이라 그랬고, 설명의문문은 말 그대로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의문문에는 주로 뭐가 들어간다고 저희가 배웠냐면 의문사가 주로 들어간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식사했습니다. 아니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정의문문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먹었냐고 물었을 때는 네 혹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거지. 이때는 설명의문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설명의문문이냐 판정의문문이냐 이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종결어미가 다르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판정의문문은 아자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아형으로 끝난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뭐한가, 뭐뭐하냐 이런 식이라 그랬고, 설명의문문은 아형이 아니라 오형이라 그랬죠. 오형. 그래서 뭐뭐한고, 뭐뭐한요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하였으니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참고 표시하시고, 주어가 2인칭일 때, 2인칭은 너잖아, 너.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다 필요 없이 뭘로 끝난다 그랬냐면 니은 다로 끝난다 그랬어요. 니은 다. 그치? 그래서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정의문문은 아형, 설명의문문은 오형. 그런데 주어가 2인칭 너일 때는 다 필요 없고 니은 다로 끝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3시간짜리 수업을 할 때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금 설명을 빠르게 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근데 그 비통사적 합성어 아래 공간에다가는 제목을 뭐라고 붙여주셔야 될 것 같냐면 단어의 형성이라고 붙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단어의 형성, 요걸 좀 생각해 보자면, 단어의 형성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우리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일어하고 복합어,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죠. 단일어하고 복합어. 단일어는 말 그대로 단일한 녀석들입니다. 둘로 쪼갤 수 없는 거. 집, 그러면 어떻게 쪼갤 거야? 새, 마찬가지죠. 그런데 복합어는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손수건 그러면 손, 수건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쪼갤 수 없는 단어가 단일어고 쪼갤 수 있는 단어가 복합어인데요. 복합어가 쪼갰을 때 말이야, 어떻게 쪼개지느냐. 첫 번째는 어근 플러스 어근의 형태로 쪼개질 때가 있습니다. 어근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봤던 손, 수건 이런 것도 되겠고요. 눈사람 그러면 눈, 사람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요렇게 둘로 쪼개질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때는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합성어.
그런데 어근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쪼개질 때가 있어요. 이 접사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붙는 접사를 머리 두 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붙는 접사는요 꼬리 미자를 써가지고 접미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접사는 뭐냐,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못하고요 어근에 붙어가지고 그 뜻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주로 접사입니다. 예를 들면 풋사과 이렇게 돼 있으면 풋사과 이렇게 둘로 쪼개는 거지. 근데 사과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풋은 자기 혼자는 안 되잖아. 대신 사과는 사과인데 덜 익은 사과라고 덜 익었다는 뜻을 보태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접사라고 하는데,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고, 이럴 경우에는 접사가 붙었을 때 그 단어를 뭐라고 하는 거냐, 파생어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어.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요 용어도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접두사와 접미사의 차이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통점은 둘 다 뜻을 보탤 수 있다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 접미사만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품사 변화가 가능해요. 품사 변화가 가능하다.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이걸 갖고 풀리는 문제가 아주 많으니까 기왕이면 꼭 암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랑 그러면 명사잖아. 사랑스럽다 그러면 형용사거든. 그러면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으니까 품사를 바꾸는 건 뭐밖에 없다? 접미사. 그래서 사랑 뒤에 붙은 스럽다는 접미사가 되고, 사랑스럽다라는 단어 자체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 알겠지? 예를 들면 웃다 동사잖아요. 웃음 그러면 명사로 가니까 품사가 바뀌었지. 그러면 끝에 붙어있는 음이 뭐가 되고, 접미사. 웃음 자체는 뭐? 파생어. 품사가 바뀌기만 하면 접미사고 파생어다, 이걸로 풀리는 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유일한 녀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셔야 될 게, 이 합성어 중에서 드디어 곡이 나와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 여러분, 합성어는 보시다시피 어근과 어근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건데요.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예쁘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데 억지로 붙여놓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통사적 합성어가 사실은 어렵긴 한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렵냐면, 우리가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통사적인 것,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시냐, 바로 대표 샘플을 외워두시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대표 샘플 이 케이스가 아닌 다른 것은 다 통사라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뭐뭐 케이스를 아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 뛰놀다라는 단어의 케이스, 두 번째는 덮밥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부슬비, 네 번째는 독서, 이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마지막에 있는 독서 이 녀석은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면 1, 2, 3 이 세 개의 단어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뛰놀다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뛰어놀다겠죠. 뛰어놀다. 그러니까 뛰다하고 놀다가 결합하는데 중간에 어를 빼버린 겁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뛰다는 뛰다라는 동사의 앞부분, 뛰죠, 뛰. 그러니까 동사, 용언에다가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니까 놀다라는 동사, 용언,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는데 중간에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를 빼버리면 이것을 비통사라고 합니다.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중간에 연결어미가 빠진 거. 두 번째는 덮밥인데요. 덮밥은 원래는 뭐냐면 덮은 밥이에요. 덮은 밥. 해물덮밥 그러면 해물을 덮은 밥이죠. 짜장덮밥 그럼 짜장을 덮은 밥이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덮은 밥인데 중간에 은자를 뺀 겁니다. 연결어미.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느냐? 덮다는 동사니까 용언이죠. 밥은 명사니까 체언이고, 이번에는 용언과 체언이 결합하는데 이때 중간에 연결어미를 빼버리는 거. 이것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말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빛나다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면 요것도 빛이 나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를 뺐으니까 요것도 비통사입니까? NO! 빛나다는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빛은 명사고 명사 뒤에 붙는 이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조사가 붙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결론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결국 뭐냐? 뛰놀다의 뛰는요, 뛰다라는 동사의 앞부분, 뛰의 간 부분입니다. 덮은 밥에서 덮 역시 뭐냐? 덮다라는 동사의 앞부분, 덮다의 간 부분이에요. 우리말에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보시다시피 간에 해당하는 거, 동사나 형용사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거 뒤에 연결어미 없이 다른 애들이 바로 붙었을 때가 문제인 거고, 빛과 같은 명사 뒤에 말이 생략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거, 간 부분 뒤에 뭐가 붙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명사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슬비. 부슬은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모양인데, 모양을 보여주는 말을 의태어, 소리를 보여주는 말을 의성어라고 하고, 의태어나 의성어는 넓게 보면 음성 상징어인데, 이 음성 상징어는 다 품사로 따지면 뭐냐?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여기는 부슬이라는 부사에다가 비는 명사니까요. 이렇게 부사와 명사의 결합입니다. 근데 우리 문법에서는 관형사나 관형어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데 부사는 원래 명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이런 것도 비통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서는요, 이 서가 책서자고요. 이 독자가 읽을 독자예요. 그래서 읽다 책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우리말의 순서라면 읽다가 뒤로 가야 되죠. 책을 읽다 그래야 되니까 서독이 맞는데 읽다가 앞으로 와서 요것도 비통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 요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경우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결국 용언의 간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 연결어미 없이 다른 말이 붙거나 혹은 부사가 명사와 결합할 때, 이때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해 봤는데요. 중세국어에서 의문문의 종결어미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보시다시피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 단일어니, 복합어니, 복합어 중에서는 합성어니, 파생어니, 합성어 중에서는 통사적 합성어니, 비통사적 합성어니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되, 비통사적 합성어가 핵심이니까요. 잘 좀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습을 마치고 저희가 이어서 3페이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를 일단 풀 건데요. 문법 문제는 몇 번까지냐면 5번까지죠. 혹시나 문제가 안 풀려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7분 30초 재고 한번 풀어보시고 푼 다음에 해설을 좀 들으시고요. 문제를 이미 푼 학생들의 경우는 바로 해설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끊지 않고 이 타이밍에도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몇 번을 보시냐면 바로 1번을 보십니다. 3페이지 1번. 그치? 근데 오늘 1, 2, 3, 4, 5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사실 저희가 1번하고 2번은 피동사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번 시간에 복습을 저희가 추가로 더 한 부분이었어요. 3번은 오늘 복습했던 비동사적 합성어 이야기가 나왔고요. 4번은 3시간 수업 때 선생님이 말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수도 없이 반복하겠습니다만 수능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의문의 변동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5번의 경우는요. 제가 정말 첫 시간부터 너무나 힘주어 여러 번 말했던